네, 안녕하세요. 제45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주제를 융복합 시대의 새로운 마이스의 모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미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과 이름이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에서 서비스 융합 서비스 경영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융합 서비스 경영학과로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컨벤션자가 떨어진 그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려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도 나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20년이 넘도록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를 운영을 했고 아시다시피 국내에 제일 먼저 이 분야를 정규 학위 과정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이 교육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어떤 걸 남겼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운영과 관련된 인력은 참 많이 저희가 이제 배출을 한 것 같고 그와 관련된 교육도 많이 제공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 이렇게 많은 컨벤션 센터가 생기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를 내세울 만한 행사가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앞으로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앞으로의 마이스는 과연 어떤 인력이 이 마이스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우리 마이스가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갖고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는 사실 참가자가 중요한 시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참가자가 많아지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이전에 행사라는 컨텐츠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운영을 잘하는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산업을 좀 크게 보면서 실제로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융합 서비스 경영학과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세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오늘 모신 세 분은 저희 생각에는 융복합 마이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비전이랄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일 먼저 B468이라고 미사리의 유니크 베뉴를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동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동입니다. 이따가 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여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해수부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양 마이스를 개척하고 계시는 현대해양의 송영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윤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치 설치 디자인 쪽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지난번 몇 번에 걸친 웨비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장치 디자인 쪽에서도 새로운 모색이 분명히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 그 장치 자격증도 같이 개발하셨고 하셨던 서울대학교의 권순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전시디자인학과의 권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그러면 우선 먼저 윤동희 대표님께 제일 먼저 발제 그 순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윤동희 대표님은 하남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 마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남시에서도 컨벤션 센터를 짓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고 윤동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이스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월 27일 날 하남시하고 그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현 의원이 그 주최하는 그 마이스를 통한 하남 친성장 동력에 관해서 그 간담회를 할 적에 저는 이게 시민 대표로서 참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복합문화공간 B468이라는 곳에 그 대표로 있고요. 이렇게 노란 화살표로 있는, 있는 곳에 그 자리 한가운데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간단한 그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사리에 현재 30여 년 정도를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했던 곳은 이제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기술기획실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전자로 가서는 이제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제 FA 소프트웨어, 공장자동화 쪽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고 그 인공지능에 굉장히 이제 예전 버전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LCD 강화 장비를 이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 관련해서는 마이스 협회 회원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하남시에는 이제 그 저희 회사가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저는 미사리에서 아래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그 대관 시설하고 카페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정도 미사리에 살면서 저희 이제 사는 곳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일단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정말 유니크하고 어떤 그 영속성을 가지는 미사리만이 가지는 핵심 가치가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그 한강하고 조정 경기장이 있는 이 천혜의 자연 조건이 있는 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는 강남하고 코엑스하고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SOC 관련해서는 교통 인프라는 정말 아주 뭐 대한민국의 최고일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좋고, 그리고 이제 청정한 환경을 갖고 있고, 또 많이 그 언급하지는 않는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미사리가. 하지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좀 양날의 검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 사실 하남시에 지금 현재도 한 7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발을 제한해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해제되면 굉장히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은,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이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보존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또 가지고 뭐 해제 여부를 이제 좀 판가름을 하겠죠. 그리고 면적은 12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여의도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정말 그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하고 리조트, 뭐 문화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4차 산업의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이 이 국가 GDP에 정말 그 혁신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곳으로 앞으로 탈바꿈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곳은 마이스 관계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 잘 아시는 그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2010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3년 만에 관광하고 오락부문 수입이 27배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리카니오 수상이 국회과제로 정말 밀어붙여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굉장히 유심히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그 국회의원의 후보자로 출마한 그 최종윤 의원님께 이제 그 선거 공약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저는 아까도 제 그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마이스 쪽에는 크게 그렇게 그 경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이스 산업에 그 진입을 해서 이제 조금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또 마이스가 뭘까? 그리고 이 미사리의 핵심 가치를 연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 미사리를 정말 그 전시 컨벤션에 정말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거 공약을 하남시는 지금까지 청정도시 하남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정말 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하려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 생각했을 적에 국제도시가 정말 가장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 의원 그때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이었었는데 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하남이 서울을 선도하는 국제도시 하남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슬로건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 밑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실은 서울을 선도하는 국제도시 하남지대를 위해 미사동에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상을 내세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전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난 4월 27일 날 하남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테마로 해서 간담회가 열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하고 하남시장이 주최를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그 축사로 문체부 장관님, 그다음에 그동안 그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장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축사를 하셨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교수님들, 이제 여기 이제 황희봉 교수님하고 우리 윤은주 교수님이 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시민 대표로서 이렇게 나가서 그 토론에 패널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관광공사에서 그 마이스실의 권종술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 실장님께서는 그 EIC에서 이 자료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드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마이스 산업의 그 시장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직접 지출액이 이게 1조 달러,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돼서 글로벌 규모로는 이게 한 3천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이게 보여지나요? 네네. 네, 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국내 규모는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가려져 가지고 제가 수치가 안 보이는데 27조 원. 예, 27조 원이고 세계 규모에 비해서는 진짜 한 110분의 1 정도, 1%가 채 되지를 않는 정도밖에 한국이 차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DP 대비 1.1%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게 북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적에도 한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자료를 국가별로 그 분류를 한 자료를 봤더니 과연 미국은 한 800조 원 정도의 그 마이스하고 관련돼서 경제적인 효과가 한 800조 원 정도 되는데 한국은 한 15위 정도 되는 한 이제 23조? 원화로 하면은 한 27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이게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왜 한국이 안 될까 봤더니 한국은 관광 인프라 경쟁력이 세계 51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자료를 또 찾았어요. 그런데 문화자원 경쟁력은 10위권이고 정보통신 기술 쪽은 뭐 예의 그 1등 이렇게 그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렇게 그 국제회의 개최 건수로 보자면 UIA 기준으로는 한국이 1등 아니면 2등이고 ICCA 기준으로 보면 한 12, 13위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랭킹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켓쉐어가 그래도 꽤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랭킹하고 마켓쉐어의 갭이 너무너무 크다. 세계 마켓쉐어 1%도 안 되는 시장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이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봤을 적에도 대한민국 10위권에도 지금 못 들어간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좀 경악을 금치를 못했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마이스에 그 관련되신 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PCO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어요. 정말 세계는 대형 전시 컨벤션장이 이제 필요하고 아시아권의 탑10 전시 컨벤션장 중에서 중국이 7개고 태국이 거기에도 2위랍니다. 한국은 그 안에 이제 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시아 내에서조차도 전시산업 부문에서는 주변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는 20만 스퀘어미터 이상 대형 전시장이 5개가 건립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글로벌 전시회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인구가 많은 것도 뭐 있겠지만 대형 전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찾는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국내 현실을 찾아보니까 전체 운영 중인 게 다 커가지고 한 29만 스퀘어미터.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게 또 29만 해가지고 둘 합쳐도 다 모든 게 이제 다 그 완공이 됐을 적에도 60만 스퀘어미터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의 하노버는 하나가 40만 오른쪽에 안 보여서 그런데 하여간 49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킨텍스에는 지금 제3전시관이 예타 통과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고 327 국제교류지구도 10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이제 뭐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어도 우리나라는 계속 규모의 게임에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미사리의 마이스 복합단지를 이렇게 제안을 하남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한테 제안을 하면서 제가 오래전서부터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좀 구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과연 수요가 되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은 국내 전시 컨벤션은 뭐 코엑스하고 엑스코 이런 일부 컨벤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라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외 글로벌한 그 대형 행사를 유치를 못하고 또 어디라고 뭐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시장만 단독으로 있는 곳에서는 주최자들이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찾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G스타 그 게임 전시회지 않습니까? 그거를 봤더니 일산 킨텍스에서 한 2번 2년 정도 하다가 그게 좀 뭐 주최 측의 그 선호나 다른 나라에서도 선호도가 미비해서 결국은 부산의 엑스포로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글로벌 마이스 시장에서는 정말 대형 전시장 확보가 필수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숙박하고 볼거리 뭐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다 한 곳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전시 컨벤션이 있는 곳은 인근이 관광지로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거기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윤 교수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그 수요가 도대체 어떤 수요냐? 예, 뭐 이 수치는 뭐 정확히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존 수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수요 가지고 나눠 먹으면 당연히 이미 포하고 당연히 모자라지 않겠냐.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글로벌리 3천조 원의 수요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출을 못하는 거가 이게 진실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군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1등을 하거나 정말 그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전, 엔지니어링도. 그다음에 요즘에 K-팝이라든가 이런 그 K-컬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PCO가 뭔지도 몰랐는데 PC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 오거나이저 기능을 하고 있는가? 왜 전 세계 마켓시어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누가 오거나이즈 하는 건가? 제가 이렇게 그 자문을 구했더니 결국은 정부나 이렇게 관에서 만들어주고 결국은 입찰을 해서 PCO들은 맨날 입찰을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27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조 원의 그 시장은 왜 창출을 못하는가? 그래서 그건 이제 PCO들이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PCO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나 협회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그 아주 그 청재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다라면 정말 그 영국의 리드라든가 이런 그 선진적인 그런 기업들, 전시 컨벤션 기업들하고 정말 저희가 제휴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시장을 저희가 연대해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전시 컨벤션을 한국에 가져와서 여기서 한국의 테스트베드로는 ICT에서는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런데 왜 전시회는 테스트베드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그 선진 그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가는 것도 초기에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이나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제 이거죠. 이 미사리에 이게 지금 하남시 그 미사리 아닙니까? 여기에 한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그 주정경기장 있고 있는 이곳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까지는 시장 참여자이지만 정말 마켓이 얼마 안 되는 참여자였었는데 정말 시장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판을 우리가 지금 추격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뒤집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너무나 큰 얘기고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미사리에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미사동의 마이스 그 복합단지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시켜나가는 첫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교통 인프라는 뭐 지하철이 5호선은 이미 완공이 됐고 9호선, 3호선이 연장되는 거 확정됐고 GTX D 노선이 지금 뭐 시끄럽긴 하지만 뭐 하남하고 김포 노선이 논의가 되고 있고 고속도로는 뭐 서울 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미 완공됐거나 지금 뭐 거의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너무 평창올림픽 같이 그런 데는 사실 컨텐츠가 들어가면서 주변 인프라를 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미사리는 인프라가 거의 완비가 돼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리에는 이 미사섬이 예전에 섬이었어요. 여기 이제 120만 평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 마이스의 그 전시 컨벤션, 리조트, 대형 쇼핑몰, 의료단지,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도쿄고 홍콩의 디즈니랜드의 그 면적을 이제 면적하고 방문객을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곳이니까 이거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미사리에 마이스 기반 시설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오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이 기획이니까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전 세계 3위권 정도 되는 40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런 전시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110만 평을 그냥 간단하게 절반으로 나눠서 60만 평 부지에는 전시 컨벤션 그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고 나머지 60만 평에는 그런 리조트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훌륭하게 그 미사리라는 그 공간을 아주 최유효 활용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시설도 마리나베이 샌즈가 한 10,000명 정도 동시에 입장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동시에 입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G스타 같은 것도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몇만 개가 되는데 거기도 엑스포로 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정말 이렇게 그 동시 입장도 정말 10,000명 이상 동시 입장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 모델도 한국형으로 구축되는데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니까 이건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축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마이스 시설에 대한 거는 익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미사리의 그 미사동의 마이스 복합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정말 이 마이스 복합 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팩터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하남시 모르잖아요. 그 미사리도 모르고 대한민국하고 서울이 사실 88 올림픽을 기점을 해가지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미사리에 정말 그 세계적인 수준의 마이스 복합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남시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려져 있지 않으면 세계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저는 하남시를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지금 인구가 30만 명이 얼마 전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다보스에는 거기 매년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바젤에는 그러니까 미술 아트페어가 계속 열리고 있어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스위스 바젤하는 게 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남시도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마이스 외에 사실 이거 먼저 이거 말씀드려야 돼 이걸 건너뛰었군요.
지금은 사실 마이스라는 걸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 이전 지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여서 정말 언택트 시대고 퓨전 시대고 4차 산업혁명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키워드는 누구나 말씀하시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120만 평 부지 위에 하나의 목적을 갖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실 융복합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최고의 그 성취 가능한 경지로 이 예술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미사리에는 정말 그 문화예술이 베이스가 되면서 그 위에 그런 전시라든가 컨벤션, 리조트, 관광, 스포츠,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 이런 것이 다 융복합돼서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국회의원 빨리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남시의 관광명소로 그 브랜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하남시에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광명시에 가면 광명동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빛의 예술인데 하남시 검단산에 보면 폐광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 입구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이 안에 검단산 안에 동네만한 광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 광명시는 지금 350석 규모의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검단산에 동네만한 광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보증을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는 이런 창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몸이 건조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예전에 그 뉴욕의 할렘가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그 그래피티를 이제 그렸던 거고 요거는 호주 멜번에 이렇게 그 그래피티 예술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거 보러 가는 거죠. 하남시에도 어떤 섹터를 정해서 요런 예술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 보러 찾아오면서 하남시를 계속 이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남시 검단산에 올라가면 이 팔당호가 보여요. 요거는 지금 퇴촌 가는 길인데 팔당호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검단산 꼭대기에서 서울 쪽에 바라보면 또 서울이 전체가 이제 다 보이고. 그래서 검단산에 이런 전망대를 세우되 정말 그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뭐 구름이 가면 구름이 반사되고 저녁 노을이 비치면 저녁 노을이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그 미사리 그 마이스 단지에서 출발해서 스타필드 거쳐가지고 금단산으로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미사리에 그 한강변에 지금 그 자전거 도로인데 1년에 1,000만 명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투하하는 도로로밖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미사리에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정말 만들어 준다라면 이거 뭐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자전거 매니아들이 계속 입에 하남시와 미사리에 계속 이렇게 달고 살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국의 계림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그 자연 경관을 이제 관광을 하는데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비춰서 이렇게 그 물을 위해서 그 공연을 하는 거죠. 요게 아주 장혜모 감독이 그 지휘하는 인상육삼대라는 공연이죠. 요게 2013년도 기준으로 매일 하루에 2번씩 공연을 하고 매출액이 추정했을 적에 한 1,0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인데 이건 물에서 오페라 무대를 설치해서 오페라 하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효과가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의 모습이고 한강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조정경기장을 사실 높은 데서 바라보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길이가 2km예요. 굉장히 멋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가로운 일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카누 타고 있고 산책도 이야기다. 생태공원에서 이야기를 만나자. 뭐 이런 거 뭐 좋죠. 그리고 경정장에서는 이렇게 경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행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혜의 자원인 조정경기장과 한강, 팔당호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면서 이걸 충분히 활용했으면 너무 좋겠고 정말 하남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관광 명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는 이건 이제 국회의원께서 선거 공약사로 하나 내세운 건데 미군 기지였던 곳이 지금 나가고 여기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오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제안하는 거는 슈퍼 하드웨어도 좋지만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은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거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남시가 정말 그 디지털 패권 전쟁의 플랫폼이 되면서 그런 그 문화예술이나 관광 컨벤션 이런 것들과 ICT가 정말 융합되는 그런 도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그 미사리가 정말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 복합단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남시가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브랜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하남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마이스 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남시 뒤사리 전체를 관광 자원화하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우선은 다른 것보다 그 마이스 전 세계 마이스 산업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UIA 일이 했었다라고 우리 되게 많이 자랑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너무 이제 그 갖고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윤동희 대표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요 하남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송영택 대표님께서 그 해양 마이스와 관련돼서 송 대표님이 헬스부와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그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어촌이랑 이렇게 해서 연결지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민택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일찍 좀 연락을 받았으면 이제 해양수산 전체에 대한 마이스를 좀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좀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네네네. 어촌 분야를 좀 검토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라서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마이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산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흔히 뭐 소규모 워크숍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어촌 쪽이 요즘 좀 나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는 그 주식회사 베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지향하는 바는 해양 콘텐츠 개발 전문 회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1969년 창간 현대해양이라는 그 잡지사를 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외에 단행본 발간이나 뭐 홍보물 제작, 행사 주최 주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촌 지역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한 예비 사업 계획이라든지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준다든지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뭐 기업이총 컨설팅이나 소득사업 컨설팅, 뭐 마을 브랜딩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그 8기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지금 한 2년 반 정도 회사를 차린 지 됐는데 한국어촌화공단에서 한 15년 정도 있으면서 어촌 활성화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수산업 어촌 관련 트렌드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어촌어항에 대한 재생 사업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촌어항이라면 과거에는 수산물의 생산 기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바닷가가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물류, 유통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한 3조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 어항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소비 패턴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수산물 H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산물은 이제 먹기가 좀 까다롭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손질이 딱 돼서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연어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광어가 그동안에 화로 시장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연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연어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온라인 시장도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 산업이 이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양식 산업에 AI라든지 IoT라든지 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양식 기술을 지금 정부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산업단지를 해수부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한 400억 정도가 투입되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연어 쪽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연어에 대해서 이제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상당히 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산물의 생산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촌과 수산업은 식량과 자원 공급, 이게 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전의 역할이라든지 국경의 제일 끝에서 재난 구호나 해역을 감시하는 그 역할, 또 그다음에 세계 수산을 발전하는 국격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공익적 가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키로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전 세계 평균이 그런데 우리는 한 60k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이 많이 먹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나온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가 선호 경향에 따라서 연안의 어촌 관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취미생활 1위가 이제 낚시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뭐 현대해양에서 한 조사해 보니까 기자들이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니까 소규모 보트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향후에 이 사람 자동차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소형차 탔던 사람이 다음에는 이제 중형차, 대형차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트 시장이 아주 크게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촌 관광 활성화라는 어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어촌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동 같은 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갯벌 체험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축제, 뭐 해양 레저, 트레킹,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어촌에 있어서 어촌으로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어촌은 상당히 활성화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이촌의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농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농은 좀 희망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 쪽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어선업 같은 경우는 자금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어촌에서는 6차 산업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뭐 말씀드려봤겠지만 1차 생산물을 수산물을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그게 이제 가공과 판매, 유통, 관광 이런 것들을 합쳐서 6차 산업화로 가고 있다. 요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의 추진 전략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어촌에 크게 이제 뭐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공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환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업이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위에 이제 요소들이 안전이나 위생, 문화,
뭐 고령화에 의한 뭐 그 자동화, 에너지 문제, 뭐 생태 환경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R&D나 ICT 기술을 융합해서 명품 어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의 사람이 행복한 연안 공간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방향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도시와 어항과 바닷가에 있는 어장관의 연계성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R&D 사업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어촌이 이제 상당히 모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촌의 발전 방향의 커뮤니티 디자인 개념이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 환경 조성만 해주고 어민들의 소득만 향상시켜주면 끝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간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식을 어떻게 높이느냐, 뭐 이런 곳으로, 그다음에 그 가치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6차 산업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고기만 잡던 시대에는 이제 좀 지나서 요즘은 융복합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원래 이제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한림대학원에 와서 상당히 많이 배워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6차 산업화 개념은 일본의 이제 그 농경경제학자가 제안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해야 된다. 그리고 곱해야 되는 이유는 1차 산업 자체가 0이 되면 안 된다.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산업이 6차 산업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효과는 수산물에 대한 이제 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억가도 상승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업의 소득 증대로 과도한 어획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도시어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뭐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저희 조사 한번 해보니까 한 10개 마을 중에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1개 마을 정도만 이제 성공하더라. 근데 이제 이런 건물을 짓는데 뭐 거의 15억, 20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는 우리 마이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쪽에서 가진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 좀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실증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여를 많이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릴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기초기초인들이 이런 산업들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과의 이제 어촌의 융합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우리 인간욕구 5단계설로 보면 지금의 어촌은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쪽은 제가 이제 개원대에서 겸임 교수를 조금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촌 주민들에 대한 자서전 서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자존감을 많이 높이고 요즘 이제 나오는 거는 지역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주민들 할머니들 여기는 저희가 진행하는 북을 이런 취미 활동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요번에 마쳤는데 화성 100ml의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다 한 11명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을 땄죠. 근데 이제 이러니까 온 동네가 지금 이 동네가 커피로 난리 났습니다. 커피 향기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렇처럼 이제 문화적 향유를 즐김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존감을 제고시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예술가들의 어떤 생활을 좀 유치해서 하는 건데 이건 장흥의 이제 소송 갤러리의 정진홍 작가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고흥의 연흥도 같은 경우는 지붕 없는 미술관 같은 경우 운영되고 있고, 이 밑에는 뭐 더 유명한 일본의 나오시마인데요. 여기는 비엔나레를 이제 하죠.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뭐 대합실을 만들고, 또도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후사마야위. 예. 후사마야위. 후사마야요이죠. 네.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하면 3,000명이 있는 섬인데 한 300만 명이 방문하는 뭐 이런 게 어촌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들드리면 화성의 100mm라고 있는데 이곳은 정말 6차 산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영양 강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는 있는데, 뭐 여기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뭐 최근엔 쿠팡에서도 완전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공,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까지 뭐 이렇게 다 진행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서산중앙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감태를 가지고 뭐 수출까지 하고 있고, 뭐 어촌 관광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이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생산만 하던 뭐 마을에서 가공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관광 뭐 축제까지 다 개최하는 뭐 이런 마을로 변하고 있고, 여기는 통영 연화도인데, 연화도에서 조금 더 가야 있는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이제 여기는 해초 비빔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먹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 관광객들이 다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간단하게 뭐 발전 방향 제가 생각나는데 급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마을 인프라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마이스 활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소규모 행사나 워크숍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요즘은 어촌마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합 공간들도 있고, 뭐 펜션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잘 활용하면 마을회관의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되는 섬 지역이나 좀 동선을 고립을 해야 차단을 해야 되는 데서는 기업 워크숍이나 보험사 워크숍 이런 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는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CSR, 그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하는 연계한 마이스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촌 체험 휴학마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직원이나 학생 봉사 점수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서 워크숍도 하면서 뭐 사회봉사 점수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도시어촌 교류 행사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뭐 갯벌 체험, 낚시, 힐링, 등산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같이 뭐 개최할 경우에는 되고, 저 최근에 그 보면 어촌 체험 휴학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것처럼 이런 등급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박이나 음식 뭐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게 잘 찾아가 보면 좋은 장소를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도락 여행과 좀 연계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제철 싱싱한 수산물을 제 곳에서 맛보는 그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고급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수산물 축제하고 연계하면 축제 주최자 측하고 하면은 뭐 다양한 메리트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포스트나 뭐 프리 투어를 할 때 이런 걸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해양치유법이 만들어졌는데 해양치유나 힐링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해도 좋은 방법이 될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간단한 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 대표님.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해양 마이스라는 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촌 어항 지역에서 행사를 서울에 있는 기획사가 내려가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촌 어항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행사나 이런 거를 만들거나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체 우리가 지금 컨벤션에 보면 DMC 개념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DMC.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컴퍼니 같은 경우 그런 걸 제가 좀 제안을 해서 태안에 계신 분이 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 연락하면 자기가 그 어레인지를 다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지역에는 또 있고 바다 해설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바다 분들, 해설사. 예,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어레인지를 다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배운 걸 많이 써먹는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촌 어항이 개발이 되면서 뭔가 로컬 커뮤니티하고 이게 어떤 뭔가 로컬 커뮤니티와의 교류도 있을 테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의 교역도 있을 테고 그런 활동들이 발생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이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네요. 네네. 네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순강 교수님께 아까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여쭤보긴 했었는데 우리 전시 디자인 설치업이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시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디자인 설치가 작년에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인력이 지금 다 다른 데로 가고 그 인력을 지금 다시 채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실제 학교에서 전시 디자인 전공을 운영하시면서 학교의 뭐 학생들의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뭐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저기 소리가 예, 우리가 7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금 지나가도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 주자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불과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하고 아니. 저도 미리 연락 받았으면 좀 준비를 했을 건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 이제 해양 분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이스와 연계성,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그거 마이스와 연계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걸 보면서 느낀 거가 우리 전시와 정말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어쩌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전시 설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들으시면 실제 전시라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확장하는 부분들도 조금 어쩌면 오늘 제가 이제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내용을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먼저 제 작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2018년도 잠깐 여기 제가 공유를 잠깐 할게요. 네. 이제 공유가 됐구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서일대학교에서 전시 디자인학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시 디자인과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지금 개원조용예술대학의 전시 디자인과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년제 대학에도 한성대학교가 전시 디자인과를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전시 디자인과를 이제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VMD라는 말이 붙어요. VMD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서 그 유통, 주로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패션이나 어떤 그런 산업들, 그런 이제 관련된 제품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마지막에 최종 사용자,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매니지하는 거가 이제 그 MD, 소위 말하는 이제 VMD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VMD 영역과 그다음에 전시 디자인 영역을 합쳐서 이제 저희 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그 과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2019년도까지 잘 가다가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를 만들면서 우리 그 학과 1회 졸업생이 이제 코로나 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타격이 온 게 아시겠지만 이제 유통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백화점들이 많이 요즘 축소가 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줄어들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뭐 이런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VMD를 할 만한 어떤 장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또 경험을 했고 또 하나 또 이제 저희가 전시 디자인이 있는데 전시 디자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물관 전시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시 디자인 설치 우리 부수 쪽으로 가는 이제 우리 이제 네. 마이스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세 개 분야 중에서 유통 분야하고 VMD 분야하고 마이스로 가는 우리 친구들은 타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첫해 1회 졸업생들은 그쪽 분야로 아예 진출을 못했고 2명이 전시 부수 쪽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6개월 동안 거의 그 뭐라 하죠? 우리 그때 했던 거가 뭐죠? 그게 이제 회사만 나오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또 그리고 또 내지는 그게 잠깐 한시적으로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네. 그때 있었죠. 그래서 그 휴가를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한 이틀 만에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휴가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6월에 7월인가 이제 그만뒀는데 결국은 이제 부수 쪽으로는 이제 못 가게 됐고 이제 2020년도에 많은 부수 회사들이 다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통화를 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 업계에서는 가장 그래도 부수 쪽에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한 2019년도에 170억을 했습니다. 근데 170억을 했는데 보통 우리 부수 쪽 같은 경우는 70억에서 한 뭐 100억만 넘어도 이제 거의 대규모 대기업 수준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그러면 이제 170억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거의 제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작년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80억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그 모토쇼가 부산 모토쇼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한 상반기까지 그래 한 60억 정도로 다시 이제 기사 회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이제 그 맨 처음에 170억에서 200억까지 했던 회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좀 띄워놓은 게 뭐냐면 실제 이제 그래서 저희 과가 이제 과연 전시 디자인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의 학과도 융합 경영 서비스 학과라고 이름을 이제 바꿨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과명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제 브랜드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승인은 안 났는데 이제 브랜드라는 이름을 좀 집어넣어서 세상의 모든 브랜드를 전시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꿔가서 박물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션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브랜드가 다 있으니까 모든 브랜드를 전시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을 정도로 실제 이 전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시 부수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IT라든가 뭐 온라인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들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뽑을 때 IT와 좀 코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IT와 연관성 있는 어떤 그런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든가 또 영상을 편집한다든가 온라인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과목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친구들을 좀 나와서 하면은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플러스 이제 그 IT와 관련된 거가 연관되지 않으면 실제 전시부수 업계에서는 조금 일하기 어렵지 않겠냐 할 정도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제가 또 하나를 더 공유를 좀 하나 제 내용을 좀 잠깐만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잠깐 뭐 하나로 써놓은 게 있었는데, 예. 뭐 저도 이제 뭔가 좀 보여드리고 말만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번 공유가 됐습니다. 이거 좀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박물관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나가나 하나 아, 네, 네네, 그래서 거기도 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이시면 이제 그 네. 좌측에 있는 거가 아까 이제 뭐 170억 하던 이제 그 네, 회사가 60억. 네. 이제 그 이제 80억으로 이제 줄은 상태고 올해는 네. 60억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 네.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IT와 영상 이런 걸 구축하고 있더라. 근데 그 너네 회사들도 IT와 영상 이런 쪽에 어떤 팀을 구축하느냐라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우측에 적어놓은 걸 보면 사실 한국의 그 어떤 전시 기술에 대한 발전을 좀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4D 영상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제 써서 네. 4D와 5D 지금은 이제 6D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시 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흔들리는 의자를 쓰는 거, 그다음에 3D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착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또 VR이 나옵니다. 네. 그 VR이 나오고 또 AR도 나오고 아마 MR, 아실지는 XR. 모르겠지만 요즘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MR이라는 것도 XR이라는 것도 네. 막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VR도 불과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에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고 있는데 VR들이 뭐 이제는 좀 재미없, 식상하다고 네. 하면서 VR보다 좋은 게 없냐라고 해서 MR이나 뭐 XR까지 막 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그래도 제일 크게 하는 회사 170억이면 큰 회사인데 자기들은 이제 그 이제 일감은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 전시가 많아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거를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네들이 이제 그 현재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시는 IT라든가 영상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다시 세팅을 한들 과연 그쪽으로 자기들이 이미 후발주자인데 과연 이미 잘 나가는 영상 업체도 많고 잘 나가는 IT 프로그램 업체들도 많은데 차라리 콜라보레이션 하면 모를까 굳이 팀을 구축을 해서 내가 그게 투자를 해서 하면 과연 과거에 벌었던 17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요즘 코로나나 어떤 이런 비대면 시대에 실제 제가 이제 감히 전시업체들한테 정말 IT나 영상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실제 과연 그렇게 발빠르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된다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측에 말씀드리면은 그 실제 이제 VR이나 AR, MR, XR 이런 것들 실감형 콘텐츠를 보면 문체부에서 한 뭐 100억, 10억이나 2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박물관들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 스마트 전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또 정책 용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상설 쪽입니다. 상설 전시 쪽 같은 경우는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학생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던 애들이 2020년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부스 쪽하고 유통 분야 쪽의 애들은 취업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을 했다가도 다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상설 전시 쪽으로 간 친구들은 아직도 잘 있어요. 그리고 상설 전시 쪽은 제가 상설 전시 쪽은 좀 많이 아는 편이지만 전혀 그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VR, AR, 뭐 MR, XR 같은 실감형 콘텐츠 비용이 문체부에 상당히 많이 더 뿌려지면서 더 많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본다면 우리 반대로 우리 전시 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시 저널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지금 잡지책을 제가 받아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전시 그 저널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뭐 전시 우리 이제 설치협회 중에서도 뭐 개최자라든가 주최자 관련된 어떤 바이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80~90%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전시 설치와 관련된 어떤 정책 내용이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되는 얘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가끔 나오는 것도 보면 전시 이제 킨텍스나 코엑스의 이런 지역 이런 안에서 어떻게 IT를 구축해서
전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접근되어 있지 그것이 전시 부스 설치 업체와의 연관성이 있는 거가 상당히 깊지 않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어쩌면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우측에 말씀드렸던 문체부에서는 상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문화 시설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실제 산자부나 이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전시 설치와 관련된 정책 연구라든가 거기와 관련된 전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봤을 때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전시진흥회에서 그 이제 해마다 전시 개발품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저기 자문을 가거나 심사를 갑니다. 네. 가보면 제가 사실 그래요. 좀 안타깝다 이런 게 뭐라 하냐면 1억 정도 예산 갖고 한 5개 업체 쪼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전시품을 개발하라고 이제 뽑는 겁니다. 근데 그 개발하는 거가 이제 뭐 2천만 원 비용 갖고 한 뭐 6개월 정도 개발을 시켜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돌려막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바닥에다 설치하는 바닥에 전시 설치물 모듈화 시키는 방법. 네. 벽체를 가지고 어떻게 모듈화 시킬 것인가 이런 거 갖고 거의 아이템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물어보면 사실 2, 3천만 원 갖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 스스로 그래요. 근데 2, 3천만 원도 주면 그래도 개발비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참여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 3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1억 정도 그냥 좀 통 크게 투자해라. 네. 네. 근데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체부 같은 경우는 상설 전시 쪽에다가는 거의 10억이나 내지는 1억이나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시 기술,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전시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정책 연구를 시키는데 산자부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는 2천만 원 갖고 그거 1억 갖고 막 5개 업체 쪼개주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주로 내용들이 그런 우리가 미래 또 내지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전시 설치 업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가 제시하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빛바란 청사진을 아무리 제시한다 한들 실제 그게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상설 전시와의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비상설 쪽에서의 이 전시 산업, 전시 디자인 설치 쪽 분야에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연구해주고 심지어 그 잡지책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 주는 건가에 대해 봤을 때 좀 우리가 그 이제 마이스 산업을 더 앞으로 확장시키고 더 나간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좀 관심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앞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학술 용역이나 이제 기본 계획 용역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와인 터널 저기 문경세제 가면 와인 터널이 있죠. 네네네.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그 폐터널 그러니까 그 기차가 다니는 터널이 한 2km 되는데 그 2km 되는 거를 전시업체를 뽑았어요. 그게 200억입니다 예산이. 그게 이제 그 기차 터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폐광에 대한 문제. 아까 이제 우리 광명동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영월 마을 박물관처럼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재생하면서 마을 박물관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 모든 거가 이제 전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용역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쩌면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제가 따서 이제 그 용역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기본 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쪽 분야에서 할 게 사실 많습니다. 전시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전시가 사실 이야기 산업 아닙니까? 뭔가 이야기를 꾸며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공유를 하면 지금 공유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시라는 이 영역이 사실
우리 업계에 있는 전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시 설치업체에 있다가 내지는 뭐 상설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광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박물관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재생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꾸미는, 이야기를 먹고 사는 이제 분야다 보니까 저는 우리 전시 설치하시는 이 분들도 사실 좀 영역을 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가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마이스라는 산업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재생 산업도 재생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도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전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전시장 설치해 가지고 내부에다가 뭐 부스 설치하는 것만 갖고만 생각하신다면 너무 국한적이라는 거죠.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본다면 실제 그런 단지를 만들고 그런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런 해양과 관련된 산업을 만든다 그럴 때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시하는 사람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시 설치하시는 이 분들이 그냥 부스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전시의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생산업부터 여러 가지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서 좀 연관할 수 있는 산업들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이미 상설 쪽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약간 달라요. 근데 결국은 전시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역에 대한 어떤 확장을 좀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앞에 두 분의 말씀하신 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제가 마지막에 지금 정리해 드리는 개념 차원인데 어쩌면 그런 앞에 있는 두 영역에도 우리 전시 설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제 언급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 전시 우리 개최자, 주최자, 그다음에 뭐 우리 저기 산업자원부 이 모든 이 관련된 분들이 전시 디자인 설치에 대한 어떤 열악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 그다음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정책 이런 것들도 좀 배포가 좀 크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좁아서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시 쪽에서도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역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시라는 것도 일종의 스토리 컨텐츠 산업의 하나인데 단순히 정말 그냥 부스 설치하는 거 전시장 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영역으로 이 어떤 공간을 꾸미는 데 있어서 전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이스를 갖고 할 영역이 아직도 정말 많구나. 우리가 이게 마이스가 다 완전히 이제 더 할 영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개발할 행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 또 우리 윤동희 대표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시설도 더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이스를 갖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직 되게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황 교수님 그 나오셨는데 황 교수님께 우선 마지막 좀 발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잠깐 꺼주셨어요. 아까 켜셨다가. 교수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예, 들립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아, 들려요. 네. 오늘 그 세 분 얘기 너무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윤 대표님 그렇고 송 대표님 그렇고 우리 권 교수님 그렇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한마디로 융복합인데 어느 분야나 다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하나의 링키지 역할 또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 마이스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들어보니 오늘을 기화로 우리 생각을 좀 더 넓히고 더 공유할 수 있는 또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예,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좀 한 번씩 드리고 싶긴 한데 혹시 난 이 말은 꼭 한번 하셔야겠다 하시죠. 그래도 있으실까요? 얘기를 시간이 하시죠, 좀 뭐. 많이 그냥 오버돼서 좀 늦더라도. 예. 있으시면 하시죠. 특별히 없으신가요, 세 분? 저는 없습니다. 아, 권 교수님 안 계시고 손 네. 대표, 윤동희 대표님 혹시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손 네. 대표님도 마이크를 끄신 거 보니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손 대표 한번 끝으로 멘트 한번 하시지 뭐. 예, 제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권순관 교수님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마이스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은 요즘은 모든 사업들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컨텐츠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속에 뭘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보면 뭔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세 분이 한번 뭐 만나셔갖고 이야기하시면 되게 좋은 사업거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제가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권순관 교수님께는 제 그 전시 쪽에 안목을 넓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이 예.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꼭 웨비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을 해서 세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 정말 무슨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